안녕하세요.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창피한 사연을 하나 가지고 있는 70대 남자입니다. 평생 치열하게 살다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오지 않을 것만 같던 70대라는 나이에 도달했네요.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에 머물러 있는 것 같건만 세월이 참 야속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부모인 제가 나이를 먹었듯 저희 세 자식도 훌쩍 커버렸는데요. 어릴 적만 해도 이 천사 같은 것들이 언제 크려나 했건만 크면 클수록 천사가 아닌 악마처럼 변한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창피한 사연이 바로 그 자식 녀석에 관한 사연이랍니다. 나이 들면 자식 농사 잘 지은 일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 농사를 잘 짓지 못했으니 부모로서 숨고 싶을 만큼 창피할 수밖에요. 그래도 가슴에 담아만 두기엔 참 답답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게 됐어요. 많이 용기 낸 자리인 만큼 끝까지 잘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중견기업 임원까지 지낸 뒤 은퇴를 했어요. 잘 사는 집에 태어났거나 한 건 아닌데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좋은 머리와 성실함을 물려주셨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노력한 만큼 성공하고 살았건만 자식 농산 참 제 뜻대로 흘러가질 않더군요. 지만이 너 오늘 다른 친구들한테 용돈 나눠주면서 영준이 괴롭히라고 시켰다며? 어디서 벌써 그런 못된 짓거리를 배웠어? 걔가 자꾸 저 이기고 우리 반에서 1등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나대지 말라고 했는데도요. 그래서 정당하게 다른 애들한테 보수 주고 좀 혼내준 거예요. 목적을 이루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죠. 뭐야? 이놈의 자식이? 안 되겠다. 너 오늘 회초리 호되게 맞아보자. 고작 11살밖에 안 된 녀석. 네가 뭔데 너랑 똑같은 친구들한테 돈을 주고 계급을 만들려고 들어? 영준이를 이기고 싶으면 네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어디서 겁박을 하려는 못된 생각을 하냐고. 내가 아주 오늘 네 정신머리를 단단히 고쳐주마. 우리에겐 쌍둥이인 아들 둘과 막내인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몇 분 차이는 있긴 해도 분명 큰아들과 같은 날 같은 배에서 태어났건만 작은아들은 착했던 큰아들과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작은아들은 어릴 적 유치원에서도 자꾸 다른 애들을 꼬집으며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유독 혼을 많이 냈었는데요. 크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웬걸 애가 점점 악랄하고 교활해지더군요. 애가 공부는 잘했는데 자꾸 잘못된 방법으로 남 위에 서려고 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며 사람을 이용하더라고요. 같은 반 아니더라도 지만이 학교에서 잘 지켜봐. 다른 애들 괴롭히는 건 아닌지.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공부는 똑같이 잘했습니다. 하지만 전 작은아들만은 전혀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보통 공부를 잘하면 모범생이 된다는데 작은아들은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친구들을 괴롭혔거든요. 특히 집이 못 사는 애들을 주로 골라서요. 머리 좋은데 못되기까지 한 녀석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려나 싶어 아주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 작은 아들 때문에 아내와 전 학교에도 몇 번이나 불려가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머리도 숙였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작은 아들이 같은 나이인 큰아들에겐 함부로는 못 굴었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순하고 착했지만 결코 만만한 성격인 애는 또 아니었거든요. 운동신경이 좋아 어릴 적부터 배운 유도와 태권도 실력이 뛰어났기에 작은 아들은 자기 형에겐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야, 손민지, 가서 물 좀 떠와. 작은 오빠가 떠다 먹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뭐? 너 요즘 덜 맞았냐? 오랜만에 내 손맛 한번 보여줘? 반면 작은 아들은 만만한 막내딸은 계속 괴롭히고 부려먹으려고 들더군요. 저와 아내 큰아들이 돌아가며 혼쭐을 내고 회초리를 들었는데요. 그 못된 성미가 사그러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딸은 어릴 적부터 자기 작은 오빠를 정말 싫어했었죠. 지만이 너 어디 어른한테 차키를 확 던져?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드려야지.
뭘 착해 주는 거 하나 가지고 또 그러세요. 우린 귀빈 대접 받으러 여기 비싼 돈 주고 온 거고 저 발렛 아저씨는 우리 대접해 주려고 돈 받고 저기 있는 건데요. 손님은 가뜩이나 왕인데 제가 왜 저런 보잘것없는 아저씨한테 빌빌대야 돼요? 공손한 게 빌빌대는 거야? 넌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어? 너 네가 일하고 있는데 네 회사 임원이나 거래처 사장이 너한테 저런 식으로 대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당하면 너도 아, 내가 돈 받고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취급 받아도 돼 하고 생각할 거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아, 알았어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요, 아버지. 거짓말 하지 마라. 넌 맨날 대답만 그렇게 하잖냐? 안 되겠다. 식사는 우리끼리 하고 갈 테니까 넌 그냥 집으로 돌아가. 기본적인 사람돌이도 못하는 놈이 무슨 이 포강을 하겠다는 거야? 가! 아무리 미워도 제 자식이지 않습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야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에 저는 정말 작은 아들을 많이 야단치며 키웠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남들 다 부러워하는 큰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고 나서도 여전하더군요. 교활하고 이기적인 성격에 특권 의식까지 강해진 거죠. 식당 종업원이나 주차 발레 요원분들께 작은 아들은 무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녀석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에겐 얼마나 무리할까 싶어 매일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차라리 그 녀석이 회사원이 된 게 낫지. 큰아들처럼 환자를 대하는 의사가 됐으면 큰일 났을 거다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버지, 이건 제 사업 아이템에 대해 정리한 거고요. 이건 사업 계획서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 정말 자신 있어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금방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런 작은 아들은 어느 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자식이라고 무작정 퍼줄 생각은 없었던 전 우선 아들이 내민 계획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법 아이템도 계획도 튼튼한 거예요. 처음부터 큰 욕심을 부리면 그만큼 리스크도 큰 법인데 허세 부리길 좋아하는 녀석답지 않게 내실부터 튼튼하게 다져나갈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도와주마. 대신 나랑 약속 하나 하거라. 앞으로 절대 네 회사 직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그럼 내가 이번에 도와주는 사업 자금은 돌려받지 않으마. 정말요?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진짜 약속드려요. 맹세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보아온 작은 아들이 제 말 한마디로 마음가짐이 바뀔 거라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 돈 때문에라도 작은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굴지 못했으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올바름이 몸에 언젠간 배이길 바랬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작은 아들의 모습은 점점 실망스러워지기 시작하더군요. 너 나랑 약속한 거 다 잊었냐? 뭐? 모욕죄로 고소? 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표란 놈이 직원들한테 무슨 갑질을 해댄 거야? 아, 아니, 제 돈 주고 제가 부리는 사람들인데 제가 좀 편하게 대할 수도 있죠. 노는이 제 일이라도 도우라고 심부름 좀 몇 번 시켰는데 자기 일 아니라고 뻗대길래 몇 마디 좀 해준 게 다고요. 웃기지 말어. 아무 죄도 없는데 벌금을 내라고 했겠어? 너 나랑 한 약속 어겼으니까 내가 투자해줬던 돈 도로 토해내라 당장. 그동안 어느 정도 좀 벌었을 거 아니야? 저 돈 없어요, 아버지. 안 그래도 그래서 아버지께 돈 좀 더 도와달라고 부탁드릴 참이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더니 왜 또 내 도움이 필요해? 작은 아들은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다 고소까지 당했었어요. 제 앞에서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척했지 뒤에선 그대로였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화딱지가 났는데 사실 아들이 제게 보여준 계획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에 더 분통이 터졌습니다. 들어보니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서류상 내용과는 다르게
아들은 그럴싸해 보이는 허세스러운 판만 잔뜩 늘려놨었거든요. 왜 나한테 얘기했던 거랑 사업 방향이 달랐냐? 어? 너 이거 부모 자식 관계를 떠나서 투자자에 대한 기만이야. 사업한다는 놈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 지켜? 그게 전 진짜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성격상 제가 구상한 사업 계획은 반대하실 게 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 계획을 보여주고 돈을 타갔다. 이거지? 넌 어쩜 그렇게 어릴 적부터 교활하냐? 어? 난 그래도 널 믿었는데 내가 바보였구나. 돈을 또 빌려줘? 어림도 없다. 미래도 안 보이고 신뢰도도 바닥인 너에게 내가 뭘 믿고 그 큰 돈을 빌려줘? 절대 안 돼.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또 돈을 빌리려던 작은 아들의 부탁을 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몇 번을 부탁했어도 말이죠. 제가 보태줬던 사업 자금도 토해내라고 말했지만 진짜 돈이 없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자식인데 사는 집이고 사업이고 다 팔고 접어서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돈은 받지 않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언젠가 어차피 너에게 내 유산이 최소한은 돌아가긴 할 테니까 그 사업 자금은 그냥 그 돈 준 거라고 생각하마. 근데 이 이상은 어림도 없다. 아버님, 이해도 잘해보려고 그런 건데 참 너무하세요. 다른 집 부모님들은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자식을 더 도와주려고 한다는데 아버님 왜 맨날 제 남편을 나무라기만 하세요? 내가 괜히 지만일 나무라냐? 하는 행동이 하나같이 올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도 않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칭찬하니? 사람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기본인 거다. 그리고 둘째 너도 똑같이 지만이 회사 직원한테 모욕죄로 고소당했었다며? 그걸 숨기고 저번에 지만이가 나한테 혼날 땐 입 싹 닫고 있었더라. 부부가 아주 쌍으로 직원들한테 못되게 굴고 회사도 이상한 방향으로 굴리고 있으니 사업이 잘 될 턱이 있어? 내 돈에 기댈 생각만 하지 말고 니들이 회사를 똑바로 운영할 생각부터 해. 당시 작은 아들은 큰 아들에 이어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안 해도 자기와 똑같은 애를 얻어왔더라고요. 작은 며느린 평범한 집안의 둘째 딸로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작은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며 함께 사업을 꾸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을 옆에서 잡아주긴커녕 똑같이 직원들을 무시하고 사업을 중구난방으로 운영한 거죠. 결혼 전엔 애가 참 참해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 그건 전부 가식이었더라고요. 형님, 형님은 몸매 관리 안 하세요? 마흔도 안 된 분이 벌써부터 뱃살 좀 봐. 그러다 아주버니 금방 바람나요.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 근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서? 우리 남편은 애 낳느라 망가진 내 몸 보면서 맨날 미안해만 하지. 나 배신하고 눈 돌릴 사람 아니야. 자기 관리 못하는 여자들은 다 그렇게 착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 바람나면 배신이네 쓰레기네 하면서 남자 탓만 하고 전 평생 관리하고 살 거라 남편이랑 같이 애도 안 낳기로 한 거거든요. 아, 그렇다고 형님이 그런 여자라고 말한 건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둘째 넌 말 조심 좀 못해? 아무리 경만이랑 지만이가 쌍둥이라고 해도 그렇지. 큰애 넣으면 네 손이 똥서야? 설사 네 아랫사람한테라고 해도 그런 무례한 말을 하면 쓰니? 네가 몸 망가지는 거 싫어서 애 안 낳는 거야. 니들 자유라지만 내 눈엔 열심히 애 낳고 키우고 있는 큰애가 더 훌륭하고 존경스러워 보인다. 아버님 서운해요. 아버님은 왜 맨날 형님 편만 드세요? 적어도 며느리들 앞에서 대놓고 차별하는 모습 보이지 마셔야죠. 저도 사랑받고 싶은 며느리라고요. 넌 뚫린 입이라고 큰애한테 자기 관리 못한다 어쩐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난 내 입으로 왜 하고 싶은 말도 못하냐? 나도 제발 너 좀 아끼고 사랑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항상 말 좀 제발 조심해. 내가 지켜볼 거야. 간호사였던 큰며느린 큰아들보다도 순하고 착한 아이였는데요.
작은 며느린 그런 큰 며느리가 만만한 건지 괜히 시비를 걸어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가 차 저는 작은 며느리도 계속 혼을 냈었죠. 아내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작은 며느리를 나무랐고요. 어쩜 이렇게 약잘 괴롭히는 모습도 작은 아들과 똑같은지 부창부수가 따로 없더라고요. 당신 또 나 몰래 지만이 돈 빌려줬어? 내가 그놈한테 돈 주지 말랬지? 아니 그래도 애가 한 번만 살려달라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지만이가 됨됨이야 경만이보다 훨씬 못났다지만 그래도 네 배 아파 나 내 자식이잖아요. 짠하고 안쓰럽다고요. 그놈이 당신이 자기한테 약한 걸 알고 일부러 짠한 척 불쌍한 척 한 거지? 아직도 그놈을 몰라? 며느리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라도 안 도와주면 사업이 망한다고 애원하는데 그럼 그걸 모른 척해요? 남의 집 귀한 딸을 며느리로 들여와서? 지만이나 둘째나 똑같은 애들이야.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당신이 계속 그렇게 마음 약해져서 돈 내주는 거 결국 그 애들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저희 집안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원래는 정 많고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저와 함께 작은 아들을 많이 나무라기도 했고요. 그런데 작은 아들에게 단호했던 저와 달리 아내는 작은 아들에게 모질게 구는 걸 점점 힘들어 하더라고요. 작은 아들 내외는 제게 부탁해도 소용이 없자 저 몰래 아내에게 돈을 부탁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게 약해졌던 아내는 그런 아들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저 몰래 돈을 빌려준 거죠. 너 나 몰래 네 엄마 또 찾아와서 돈 부탁했단 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으면 그런 줄 알지? 부모가 우스워? 진짜 급해서 그런 건데 어떡해요 그럼. 아버지, 저도 자식인데 저라고 이러고 싶겠어요? 근데 사업은 살리고 봐야죠. 저희가 두 분이 도와주신 만큼 나중에 진짜 잘할게요. 믿어주세요.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자 저와 아내의 다툼도 그만큼 잦아졌습니다. 저는 뿔이 나서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계속 화를 냈었어요. 그래도 작은 아들 내외는 저희 집에 올 때면 저와 아내에게 나름대로 살갑게 굴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며느리가 말이죠. 아버님, 저희가 저번에 어머니께 돈 빌려간 일로 아직도 화나셨어요? 죄송해요. 아버님은 형님을 더 예뻐하시지만 그래도 전 어머님, 아버님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런 작은 아들 내외의 살가움은 어느 순간부터 돌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역시나 이유는 돈 때문이었고요. 아내가 계속 저 몰래 작은 아들에게 돈을 해주자 아내와 저와의 다툼은 계속해서 잦아졌어요. 결국 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아내에게서 경제권을 빼앗아 버렸죠. 그랬더니 아내는 마지막엔 대출까지 받아서 작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더군요. 그땐 자기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대출? 당신 이게 정말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 미안해요, 여보. 근데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고 나도 확실히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모시게 하려고 해도 내 배 아파 나 내 자식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럼. 그런데 몇 달 뒤 작은 아들 내외는 또다시 아내를 찾아와 저 몰래 돈을 부탁한 모양입니다. 그때 그 마음 약한 아내마저 결국 작은 아들 내외에게 학을 떼고 말았어요. 아주 내가 악마 자식을 키웠지.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내가 처음부터 아예 도와주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애들은 고마움도 미안함도 눈꽃만큼도 못 느끼고 있어요. 글쎄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난 이제 돈도 없고 또 대출 받았다간 당신한테 이혼당할 거라니까 이혼하면 당신한테 재산분할 받을 수 있겠다고 말합디다. 그거 받아서 자기들 좀 빌려달라는데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이게 자식놈 입에서 나올 말이랍니까? 어떻게 자기 엄마에게 이혼하고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내는 큰 배신감을 느꼈고
저 또한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불러 호되게 야단쳤더니 그때부터 두 아이의 태도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제 듣기 싫은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도 아버지도 둘 다 저 안 도와주시겠다 이거죠? 뭐야 임마? 너 눈 똑바로 안 떠? 감히 부모를 째려봐? 그럼 제가 지금 기분이 좋겠어요? 우린 그동안 아버지한테 불만 많았어도 그냥 참았던 거예요. 참고 그래도 좀 잘하는 척이라도 해야 그나마 어머니한테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젠 어머니도 돈 안 주신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아무 보상도 못 받는데 왜 기분 나쁘게 야단맞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말이 100번 맞죠, 아버님? 솔직히 두 분 다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시집 오기 전만 해도 부잣집에 시집 가서 앞으로 돈 걱정 안 하고 살겠다고 주위에 얼마나 자랑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도 분명 평생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런데 웬걸? 결혼하고 보니까 맨날 어머님, 아버님이 형님이랑 절 비교하면서 혼만 내고 이 사람 사업은 맨날 위기고 돈 때문에 허구한 날 두 분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야 했다고요. 근데 어차피 돈도 안 주신다니까 저도 더 이상 쭈그리처럼 눈치 보러 안 와도 되겠네요. 아이고, 조상님. 이런 것들을 내가 아들 며느리라고 대우해주고 살았습니다. 고얀 것들. 부모가 아주 돈으로만 보이지? 내가 니들이 잘못을 안 했으면 혼을 냈겠냐? 어떻게 다 큰 것들이 갈수록 못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 듣기 싫다고요. 돈 안 줄 거면 그놈의 듣기 싫은 말 좀 그만하시라고요. 오냐, 아나마. 대신 너희도 다시 내 집에 발들이지 마라. 돈 안 주면 부모 취급도 안 하는 니들 와봤자 우리 명이나 재촉할 뿐이야. 나가 당장. 예, 갑니다. 가요. 앞으로 저희도 오라고 해도 올 생각 없습니다. 두 아이를 야단친 이후 작은 아들 내외는 은근슬쩍 다시 제게 돈을 한두 번 부탁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거절하며 사업을 접든 어떻게 하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니 그때부터 작은 아들 내외는 저와 아내에게 함부로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꼬락서니가 괘씸해 화를 냈더니 두 아이는 아예 못된 본성을 대놓고 드러내버렸죠. 결국 저 아내는 두 번 다시 오지 말라며 두 아이를 쫓아냈어요. 그 뒤 작은 아들 내외는 연락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너무 오래 소식 못 전해서 죄송해요. 니들이 여긴 웬일이냐? 그렇게 작은 아들 내외와 연락도 하지 않고 산지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리기에 인터폰을 보니 작은 아들 내외가 멋쩍은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그때 여전히 그 애들이 괘씸했던 전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었는데요. 2년 내내 작은 아들을 생각하며 근심에 잠겨 살았던 아낸 불러서 얘기나 들어보자고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원래 자식 사랑에 끔찍했던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알았기에 전 아내에게 져주었습니다. 그리곤 작은 아들 내외를 집으로 들였더니 두 아이는 털썩 저 아내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요. 그동안 반성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뭐, 또 돈 빌려달라고 왔냐? 그래서 이렇게 굽신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됐고요. 그래서 돈도 필요 없어요. 근데 오히려 살만해지니까 두 분께 했던 행동들이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좀 못되고 이기적인 구석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땐 너무 심했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그땐 진짜 사업이 망할 것 같으니까 조바심도 화도 너무 많이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안정된 지금은 대체 제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도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서 저랑 제 남편 두 분께 그동안 계속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도 이 사람처럼 그땐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사람이 돈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진짜 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걸 알아서
차마도 일찍 찾아올 엄두가 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용서를 빌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낸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작은 아들 내외는 앞으로는 정말 돈 얘긴 꺼내지도 않겠다며 흐느끼더군요.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솔직히 좀 놀랐었어요. 그동안 내심 작은 아들 생각을 많이 했던 아내는 아들 내외보다 더 두꺼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고요. 이 못된 거 부모 속을 다 커서까지 아주 뒤집어 놓는구나. 너 앞으로 진짜 변할 거야? 또 그렇게 금수 같은 짓 안 할 거야? 둘째 너도? 네 어머님 진짜예요. 당연하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진짜 한 번만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돈이고 뭐고 필요 없이 평범한 여느 집 아들처럼 두 분께 잘하면서 살게요. 저랑 집사람 요즘엔 진짜 회사 직원들한테도 예의 바르게 존중해 주고 있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동안 느낀 게 많아서 저희 정말 변했어요. 당장 믿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지켜라도 봐주세요. 여보,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 번만 지켜봐 줍시다. 어차피 우리한테 돈 달라고도 안 한다니까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먼저 와서 용서까지 빌었는데 부모인 우리도 지켜봐 주는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내의 크게 감동한 모습을 보자 작은 아들 내외는 우리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 같더군요. 그 후 그들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며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시원하세요? 어깨가 왜 이렇게 뭉치셨어요? 하긴 자식 셋을 다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애가 없는 저로선 어머님 노고를 상상조차 못하겠어요. 아유, 자식은 뭐 나만 키웠나? 그래도 네가 그렇게 알아주니 기분은 좋구나. 아버지, 요즘도 친구분들 자주 만나세요? 제가 집사람이랑 자주 가는 맛있는 한우집이 있는데 거기 한번 친구분들 몫까지 예약해 드릴까요? 아버지랑 친구분들도 물론 돈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아들이 대접해 주는 거라고 하면 아버지 어깨가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이미 몇 번 올라갔다. 형만이랑 민지 덕분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된다. 그래요? 아, 그럼 다음에 저랑 집사람이랑 같이 넷이서 바람 쐬러 가실래요? 생각해 보니까 저 커서는 두 분이랑 같이 어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두 분 조금이라도 정정하실 때 이제부터라도 많이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엄마가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려무나. 난 아무래도 상관없다. 솔직히 전 아내와 달리 작은 아들 내외를 믿지 못했었습니다. 20년도 아니고 평생을 일관되게 살아온 아들 성격이 그 2년 만에 변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그 둘이 찾아오면 아내가 문을 열어줬으니 우선 두고 보자 싶어 내버려뒀던 거예요. 아내 말대로 그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속으론 계속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쟤네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애들인데 사업이 안정됐다고 해도 절대 돈 달라는 말을 안 하겠다고? 저렇게 잘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내 유산 욕심내려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아버지, 지만이랑 재수 씨 계속 찾아와요? 지만이 그놈 너무 믿지 마세요. 지만이랑 재수 씨 그 교활한 성격 잘 아시잖아요. 특히 어머니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그래도 동생이라고 소송까지 참았지만 그놈만 생각하면 열불이 터진다고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당시 거의 남남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작은아들은 큰아들에게도 1억이 넘는 거금을 빌려 썼다더군요. 자기 동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큰아들이었지만 그래도 동생이라고 며느리와 상의 후 한번 믿어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작은아들이 약속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입을 싹 닦은 겁니다. 큰아들 내외는 가족끼리 법정 싸움까지 가면 부모인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라며
소송까진 걸지 않았는데요. 더 이상 작은 아들 내외와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 했죠. 직장 문제로 경기도 쪽에 나가 살던 딸이야 뭐 어릴 때부터 워낙 작은 아들을 싫어했잖아요. 게다가 결혼한 뒤 작은 아들과 똑같은 며느리까지 더해지니 보면 스트레스만 받는다며 진즉부터 작은 아들을 피해 다녔어요. 형 왔어? 형수님도 오셨어요? 넌 내 돈 안 갚냐? 미안해, 형. 아직 사업이 그 정도로 풀리진 않아서. 그래도 언젠가 생기면 꼭 갚을게. 내가 네 말을 또 믿으면 성을 간다, 성을 갈어.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지. 그래서 큰아들 내외와 딸은 작은 아들이 온다는 날은 무조건 피해서 저와 아내를 보러 왔었습니다. 그러다 딱 한 번 명절에 작은 아들 내외와 마주쳤는데 큰아들 내외와 딸은 작은 아들 내외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아들 내외로 인해 불편해지던 집안 분위기에 저도 저지만 아내가 많이 속상해했어요. 아내는 유일하게 작은 아들 내외가 변했다고 믿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아들 내가 다시 저희를 찾기 시작한 지 몇 달 뒤, 그런 아내의 믿음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아버지, 제가 이번에 사업차 중국을 좀 다녀왔는데요. 이게 되게 좋은 술이라길래 아버지 생각나서 하나 사왔어요. 좋은 날에 좋은 술이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아버지 술 좋아하시죠? 당시 전 은퇴 후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자리를 즐겼습니다. 나이 들고 나니 가족도 가족이지만 그때까지 곁에 남아준 친구들의 소중함도 여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리는 술자리가 참 즐겁더라고요. 그걸 알고 있던 작은 아들 내외는 어버이날을 맞아 저와 아내를 찾아왔을 때 중국 술을 하나 가져왔더군요. 당시 큰아들 내외와 딸은 주말에 미리 다녀간 뒤였기에 자리에 없었고요. 어머님, 어머님 선물도 제가 사왔어요. 저는 중국에 같이 안 가서 중국에서 사온 건 아니지만 이건 백화점에서 산 셔츠고요. 이건 기초 화장품이에요. 어머님 피부는 지금도 백옥같이 고우시지만 오래오래 유지하시려면 기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 고맙구나. 아내는 며느리가 건네준 선물을 받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는 직접 사온 소고기를 구워 밥상을 차리더군요. 그냥 저희 집이니 아내와 제가 차리려고 했지만 어버이날인데 그럴 수 없다며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그렇게 고기를 일부 먼저 구워온 작은 아들과 며느린 아내와 제게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곤 아까 사온 중국술을 따라주려고 하더니 멈칫하며 잠시 어딘가 다녀오는 거예요. 아, 맞다. 잠깐만요. 제가 뭘 좀 깜빡해서요. 그렇게 술병을 들고 사라졌던 며느린 잠시 뒤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제게 술을 따르려고 하더군요. 왠지 어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면서요. 가방에 뭘 좀 두고 와서 갔다 온 건데 이런 제가 술병까지 들고 다녀와 버렸네요. 아,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자, 아버님, 며느리가 따라드리는 술 한 잔 받으세요. 제가 앞으론 며느리 돌이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촉이 좀 좋은 편이었거든요. 자꾸 어딘가 깨름직한 것이 그 술잔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조금 전 며느리가 술병을 들고 어딘가 다녀온 것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전 아내와 달리 작은 아들 내외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전 며느리가 따라주려는 술을 거부하며 둘러댔어요. 사온 정성은 고맙지만 난 원래 중국 술은 잘 안 맞아. 도수가 너무 세잖니? 난 마셔봐야 소주야, 소주. 치마나, 네가 좀 마셔봐라. 너도 원래 나처럼 도수 높은 술은 잘 못 먹었잖아. 너 먼저 마셔보고 네가 괜찮다 싶으면 그때 나도 마셔볼까 말까 생각 한번 해보마. 저요? 에이, 아버지가 먼저 드셔야죠. 그 다음은 어머니가 드시고 그 다음에 저랑 집사람이 마실게요. 그래도 어버이날 선물로 사온 건데요.
섭섭하게 너무 입도 안 대지 마시고 딱 한 잔만 드셔보세요. 어버이날이니까 내 의견을 제일 존중해 줘야지. 얼른 너 먼저 마셔보라니까. 진짜 왜 술잔을 막 입에 들이밀고 그러세요? 싫어요. 사실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술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나랑 네 엄마가 마시면 그 다음에 마시겠다며? 정 그렇게 싫으면 둘째 네가 먼저 마셔보든가. 자, 아, 아버님 놀랐잖아요. 진짜 마실 뻔했다고요. 저는 일부러 아들에게 먼저 마셔보라고 계속 권해봤는데요. 역시나 뭐가 있는 건지 아들은 이상한 핑계까지 대며 술을 먹길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과장되게 며느리 입가에 술잔을 들이대봤거든요. 그런데 며느린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그 술잔을 박 쳐내기까지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손에 맞은 술잔은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해졌습니다. 아내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심각한 표정이 됐고 아들과 며느린 크게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들을 향해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니들 여기에 뭐 탔냐? 솔직히 말해봐. 그럼 내가 용서해 주마. 아, 아버지, 뭘 타긴요. 그냥 술인데요. 끝까지 거짓말 할래? 아까 며느리 제가 이상하게 술병을 가지고 사라졌던 것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술이라면서 끝까지 못 마시겠다고 난리치는 니들 행동도 그렇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디서 끝까지 부모를 속이려고 들어. 빨리 말 안 해? 그게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여보, 그렇게 순순히 인정하면 어떡해. 정신 나갔어? 이미 다 틀렸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받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나아. 당신도 얼른 무릎 꿇어. 제 으름장의 아들은 빠르게 포기를 하더군요. 아들은 갑자기 저와 아내 앞에 무릎을 털썩 꿇더니 며느리까지 함께 무릎을 꿇리더라고요. 그리곤 정말 기가 찬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진짜 죄송해요. 근데 저 진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버지 금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 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면서요. 제발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 너 사업 잘 되고 있다면서 뭘 도와줘? 너 이제 나한테 돈 얘기도 안 꺼낼 거라며? 그리고 대체 뭐가 죄송한데? 그게요. 사실 사업 잘 되고 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동안 계속 사정이 어려워져서 급한 대로 처가에도 돈을 빌렸다가 한 푼도 못 갚고 전부 날렸거든요. 솔직히 장인 장모님은 그전에도 저랑 집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그 일로 그냥 저희를 안 보고 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돈은 급하지 돈 나올 땐 없지. 너무 다급해서 결국 두 분을 다시 찾아왔던 거예요. 작은 아들 내외는 제 예상보다 훨씬 교활한 애들이었더군요. 단순히 제 유산을 노린 게 아니라 사돈집 돈도 날려먹고 돈 나올 구석이 없어 또 우리에게 접근한 거더라고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막상 제게 돈 얘기를 꺼내지 못해 그동안 어찌저찌 버티다가 아내에게만 슬쩍 돈 얘기를 흘려봤다네요. 그때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두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네 아버지도 이젠 돈 없다. 금 재테크인가 그거 안다고 금만 잔뜩 사놔서 가지고 있는 건 전부 금뿐이지 현금은 얼마 없어. 저는 몇 년 동안 금 재테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사둔 금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금고에 보관해놨던 금값이 당시 시세로 다 합하면 5억가량이 됐었어요. 아내에게 그 사실을 들은 작은 아들 내웬 교묘하게 금고가 저희 집 장롱 안에 있다는 사실까지 아내에게서 알아낸 뒤 무서운 음모를 꾸몄던 거예요. 작은 아들 내웬 바로 그 술에 수면제를 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면제로 우릴 재워놓고 그 금을 훔쳐가려고 했다고? 네, 비밀번호까지 몰랐지만 정 뭐하면 금고를 통째로 들고 갈 생각도 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근데 저희가 진짜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저희라고 뭐 그런 짓을 마음 편하게 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진짜 제 사업 이대로 가다가 폭삭 망해요. 그러니까 제발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네? 어머님, 아버님,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버님이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 진짜 요새 너무 힘들어요. 노여하지만 마시고 제발 저희 마음도 좀 알아주세요. 솔직히 이 정도 수면제 좀 먹는다고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 이 악마 같은 거. 아버지. 술에 뭔가 탔을 것 같다고 의심은 했지만 막상 제 두 귀로 들으니 이성의 끈이 끊어지더군요. 저는 냅다 일어나 작은 아들의 얼굴에 손찌검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곤 수면제가 타져 있다던 그 술을 냅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줄줄 퍼붓고 뿌리면서 호통쳤어요. 내 살다 살다 니들 같은 악마는 처음 본다. 수면제? 우리 나이에 수면제 그 독한 술까지 같이 먹었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런 무서운 발상을 해? 아버지, 하지 마세요. 입에 들어갈 것 같다고요. 아버님, 우선 그 술병 좀 내려놓으세요. 네? 왜? 늙은 우리한텐 이딴 걸 먹여도 되고 니들은 무섭냐? 먹어도 돌아가시는 거 아니라며. 아버지, 제발 그만요. 네? 분명 아깐 다 말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말을 바꾸세요? 넌 역지사지라는 게 안 되냐? 애초에 먼저 말 바꾼 건 너 아니냐? 앞으로 우리한테 절대 돈 얘기 안 꺼내겠다며? 근데 꺼냈잖아. 아예 처음부터 니들은 바뀌지도 않았었잖아. 근데 나라고 왜 말을 못 바꿔? 썩을 놈. 내가 너 태어났을 때 흘린 눈물이 아깝다. 사업이 망할 것 같으면 그냥 망하게 두는 게 맞지. 감히 자기 부모한테 술에 수면제까지 타서 먹이려고 들어? 여보, 당장 경찰 불러. 이건 범죄야, 범죄. 경찰이라뇨? 어차피 드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가 성립이나 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 화는 나셔도 제 마음 이해는 해주실 거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요. 제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아들과 며느린 만만한 아내에게 달려가 애원을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그 마음 약한 아내마저 완전히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눈에 불이 활활 타오르던 아내는 갑자기 방으로 달려갔어요. 안에서 무언가 마구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잠시 뒤 아내가 가지고 나온 것은 바로 작은 아들이 아기였던 시절 입었던 베네 쪼고리였습니다. 아낸 새아이의 베네 쪼고리를 모두 평생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낸 작은 아들 내외 눈앞에서 그 베네 쪼고리를 갈기갈기 전부 가위로 잘라버리더군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네 베네 쪼고리 동강동강 내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왜? 내가 이딴 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으니 계속 호구처럼 너한테 마음이 약해졌던 거다. 갓난의 시절 너무 순수하고 맑았던 네 얼굴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그래서 여태 널 놓지 못했던 거야. 근데 이젠 나도 널 더는 자식으로 생각 못하겠구나. 봤지? 네 폐내 쪽을 이렇게 전부 조각난 거. 이제 너도 내 안에 이런 존재로 남을 거다. 한땐 버리지 못해 애지중지 껴안고 있었지만 이젠 버려야 할 쓰레기가 된 이것처럼 난 너도 이젠 영원히 마음속에서 버려버릴 거야. 어머니, 진짜 어머니마저 절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어머님, 저희가 이번엔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저, 저희 이번 일은 진짜 진심으로 뉘우칠게요. 그러니까 우선 진정하시고. 감히 그 더러운 손을 어디다 갖다 대? 아, 너 이 반지도 결혼할 때 내가 준 거지? 내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쌍가락지 중에 하나는 너 주고 하나는 큰애 줬던 그거지? 내놔. 날 시부모로 생각도 안 하는 너한텐 이거 절대 못 줘.
화를 낼 때도 저와 달리 차분한 편이었던 아내가 그렇게 길길이 날뛰니 아들과 며느리도 당황한 모양이더군요. 며느린 그 와중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아내의 팔을 붙잡았는데요. 눈이 뒤집힌 아내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우악스럽게 잡아채더니 과거 자신이 물려줬었던 가락지도 억지로 빼앗아 버리더라고요. 나가! 당장 나가!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작것들아! 지만이 너 확실히 알아둬라. 어차피 우리한테 이미 많은 돈을 받아갔으니 앞으로 네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돈은 우리 유산은 단 한 푼도 없을 거다. 넌 이제 우리 아들도 아니고 우리가 너한테 줄 돈도 10원짜리 한 장 남아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늘로 가더라도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마라.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그 둘을 응징해준 우린 집 밖으로 작은 아들 내외를 쫓아내버렸어요. 가장 좋은 날이 되어야 했을 어버이날에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만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닫힌 저희 집 문 앞에 찾아와 싹싹 빌었는데요. 뒤늦게 모든 소식을 듣고 분노했던 큰아들 레와 현관 앞에서 마주친 날, 작은 아들 레웬 된통 혼쭐까지 났었답니다. 큰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유도 기술인 엎어치기로 작은 아들을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뿔이 나서 달려들던 작은 며느리를 이번엔 큰 며느리가 세차게 뺨따구를 날려 응징을 해줬다고 했죠. 그네 네가? 너한테 그런 깡다구가 있었어? 제가 이래 보여도 여고에서 팔씨름으로 날리고 다녔어요. 그동안 쌓인 것도 많았는데 이참에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동사한테 한 방 먹여주고 싶더라고요. 딸은 그 자리에 자신도 있었어야 했다며 성이 나서 씩씩거리더군요. 그렇게 혼쭐이 난 작은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저희 집을 찾아오지 못했죠. 이후 큰아들은 작은 아들에게 빌려간 돈을 내놓으라는 소송도 걸어버렸다더군요. 그래도 동생이라고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크게 혼쭐 한번 나봐야 돼요. 나쁜 것들. 제가 진짜 끝까지 응징해 줄 거예요. 시간이 몇 개월 걸리긴 했지만 큰아들은 끝내 승소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작은 아들은 큰아들에게 연락해 사정사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형, 나중에 돈은 꼭 갚을 테니까 제발 소송 좀 취하해주면 안 돼? 사실 지금 우리 처형 때문에도 골치란 말이야. 장인 장모님은 우리랑 인연만 끊으셨는데 처형은 우리한테 빌려줬던 3천만 원을 꼭 받아내야겠다면서 형처럼 반환 소송을 걸었어. 나 진짜 지금 숨쉴 구멍이 없어. 하지만 큰아들은 그런 작은 아들의 말을 싹 무시해버렸다네요. 결국 작은 아들은 소송 두 개 모두 패소해 며느리 언니와 큰아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강제로 집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려워진 사업 때문에 받았던 집 담보대출금이 워낙 많았기에 돈을 갚은 작은 아들 내외는 결국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사업까지 결국 망해버려 들리는 얘기론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작은 아들 내외는 처량하게 막일과 청소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가족들을 다 돈으로만 보며 악랄하게 살더니 작은 아들 내외는 가족 모두에게 버림받은 쓸쓸한 신세가 된 거죠. 난 나중에 눈 감고 나서도 걔네 얼굴 보기 싫다. 그러니까 너희들, 니들 아버지랑 나 눈 감고 나서도 절대 걔들한테 연락하지 마. 그냥 평생 없는 애들이다 생각하고 살아. 아내는 기른정에 이끌려 작은 아들을 놓지 못했었지만 지금은 가족 중 누구보다 작은 아들을 경멸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낳고 키웠다고 다 자식이 아니라는 걸 이젠 확실히 안다면서요. 저 또한 아내와 같은 마음이기에 우린 앞으론 착한 큰아들 내외와 딸에게만 잘해주며 남은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작은 아들 내외가 언젠가 또 찾아와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고 한들 절대 받아주지 않을 생각으로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가진 걸 다 퍼주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아내와 함께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 작은 아들을 어떻게 잘못 키운 건가 자책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자식 겉나았지 속 나았냐는 말처럼 자식만큼은 부모의 뜻대로 할 수 없는 법이니 더 이상 자책은 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이런 제 사연이 혹시라도 저희처럼 자식으로 인해 속 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